황제를 위한 최고의 만찬, 중국의 만안추인시. 재료에 담긴 자연의 미학, 일본의 가이세키. 오색의 정갈한 아름다움, 한국의 한정식. 한중일의 궁중 요리에는 삼국의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다. 중국의 치파오와 일본의 기모노, 한국의 한복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중일의 전통 의상에서도 그들만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중일 문화의 차이는 무대 위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변검과 일본의 노, 한국의 탈춤은 한중일 문화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잣대다. 동방의 작은 반도국 한국, 광대한 대륙의 나라 중국,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가장 늦게 문화를 완성시킨 섬나라 일본.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삼국의 문화는 오랜 역사 동안 어떤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을까? 동북아시아에 하나의 문명이 형성됐죠. 이른바 황하 문명이라고 하죠. 4대 문명 다 열거하면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인도 문명이 있죠. 근데 그 문명권이라는 것은 다 주변 국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황하 문명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한중일 관계는 더 유기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하 유역에 황토층이 형성되고 그 정착형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네들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대단위로 생활을 해나가고 점차로 그러한 지역이 확대됐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제 농경을 갖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통치 기구나 이런 것도 중국적인 것에 대해서 별 부담 없이 그대로 수용했던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봐요. 마치 풍선과 같다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퍼지면은 그 외연이 확대되고 또 외연이 확대돼 간 거죠. 나일강이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서 보면은 유목이 쉽게 공격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쪽은 산악지대가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이쪽을 지나가기가 좀 어려웠죠. 물론 고려 말엽에 몽고족이 우리나라를 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피해를 보았고 일본은 피해를 보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착형적인 농경 문화가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한 범주 안에서 주고받게 됐던 것이 어느 정도 그 동북아에 있어서의 삼국이 긴밀한 유기 관계를 갖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오면서 중국 밖에 있었던 한국이나 일본도 독자적인 문화를 갖다 꽃피워 나가게 되면서부터 삼국 관계는 더욱더 상호 보완적으로 그 유기적인 관계로서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여타 문명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황하 문명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종교와 사상을 발달시키며 독자적인 문화를 완성해온 동북아시아. 그 중심에는 거대한 문명의 발상지 중국이 있었다. 한자를 발명,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문화가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东方人的这个个性呢，严格的就体现在我们这3个国家，加上在东亚地区呢，整个这3个国家也是在历史上到目前发展最为平衡的3个国家，因此呢，文化上、经济上、历史上都有相当高度的一致性。这个呢，大概是我们对中日韩
三个国家在历史文化上的一个认同。 대륙, 반도, 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다른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수천 년을 내려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한중일, 동북아시아권밖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거, 화이부동이죠. 서로 다른 것으로서 화해져 있고 또 그렇게 화해 있으면서도 부동, 서로 다른 것, 함께 있되 서로 다르게 있는 그런 아주 그 문화적 밸런스를 잘 지켜온 그러한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중일 동북아시아다. 화이부동. 그렇다면 한중일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 황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국가가 다스려졌죠. 그것도 일사불란하게 물론 왕조는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만 지구상에서 그러한 국가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은 그 뭡니까 농경문화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상적인 문제가 주입이 돼 가지고 그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유가, 유교 그리고 또 기원전 3세기에 그 법가 사상이 그 도입이 돼 가지고 유가와 법가가 혼용돼 가지고 통치를 갖다가 형성돼 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영향이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나 또 일본까지 영향을 갖다 미친 거죠. 일본, 한국, 중국はそれぞれその中国を中心とした儒教文化圏というエリアに属しているわけなんですね。ですから当然それぞれが儒教を共有の文化として共有しているという点が最大の共通点だと思いますね。ですので、一般的な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例えば親を重んずる親孝行だとか、あるいは祖先を祭祀する、祭るですね、祖先祭祀を重視するとか、そういった点が今日に至るまで広く日本でも韓国でも中国でも人々において行われているという点はですね、やはり儒教の伝統として三国に共通する点だと思いますね。 한중일 세 나라의 공통 분모인 유교 사상. 그런데 여기에 더욱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사회 제도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조건은 극심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끝까지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관용입니다. 이것을 그 화란의 그 종교 사학자도 지적했지만 유교도 불교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 나라를 꿰뚫고 있는 것은 마치 그 따오, 그 도교 또는 우리 선교, 일본의 신도처럼 원래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종교는 오늘날처럼 유교다, 불교다, 뭐 신도다, 뭐 이렇게 말해지기 전에 그 기층으로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무속신앙 비슷한 거죠. 그것이 종교적 관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교다, 유교다, 불교가 들어왔어도 지금 서구의 경우처럼 같은 셈족의 종교지만 하나의 이슬람, 또 무슨 유태, 기독교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임에도 격렬한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한중일 세 나라에서는 외래 종교가 들어와도 또 기층적인 종교 위에 더 높은 의미에 있어서의 고급한 그 종교적인 세력이 들어와도 약간의 알력은 있었지만은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기본이 있었다. 日本と韓国と中国における儒教の在り方でもう一つ大きく違う点があるとすればですね、それは中国や韓国、かつての朝鮮において儒教の担い手というのは同時に政治家でもあったんですね。中国においてはこれはシュタイフというものであり、朝鮮ではヤンバンと言われるものですけれども、日本においては基本的に政治を行っていたのは武士ですけれども、日本ではその儒教というのは中国や朝鮮におけるほど政治と密着をしない、もっとその学問的理念的な面で、存在したものだ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儒教的な政治体制というものに対して、朝鮮や中国ではなかなかそれを
そうしてい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時間がかかったんですけども、日本は割と理念的なレベルで儒教が学問として受け入れられていたから、だからその儒教的な政治体制というものに対しても割と早く明治維新によってですね、簡単に服を脱ぎ捨てるようにですねしてることができたん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点でやっぱり三国の中でも日本のその儒教の需要の仕方の違いがですね、そういった近代化が早く行われたということと背景として関係するかもしれません。유교와 함께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은 바로 불교다. 세 나라 중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 중국. 당시 민족 종교인 도교가 성행하고 있던 중국에서 불교는 맨 처음 단순한 외래 종교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을 대표하는 종교가 되기까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도교였다. 자연 법칙에 따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무의라고 말하며 지향하는 도교의 무의 자연 사상. 번뇌와 집착을 버린 무한의 상태인 불교의 공사상은 이런 도교의 사상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중국의 토착 종교 도교는 불교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고 중국식으로 토착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한국. 한국의 불교는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지키며 발전해 왔다. 하지만 한국의 불교 역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토착신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이다. 한국 불교에 습합된 무속신앙의 원형은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 사찰에는 불상을 모시는 본당인 대웅전 외에도 토착신들을 모셔놓은 명부전이나 산신각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교의 대표적인 법회인 팔관회나 연등회 역시 국가의 수호와 민중의 복을 기원하는 고대 제천 행사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불교 사찰은 한국 차문화의 구심점이 되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수행의 하나로 마셔온 차. 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 가장 한국적인 정신문화를 간직해온 것이다. 세 나라 중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의 모습은 어떨까? 일본의 토착 종교는 조상이나 자연신을 숭배하는 신도. 불교는 신도와 만나 가장 독특한 형태로 완성된다. 사찰에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추모제를 올리는 사람들. 일본인들에게 사찰은 장례를 치르고 유고를 모시는 곳, 극락으로 가는 마지막 행선지인 셈이다. 한중일 세 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불교. 그래서 삼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역시 불교다.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 불교의 특징은요, 딱 집어서 말하라면은 선불교하고 정토신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있지만은 불교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 월등한 면을 갖고 있어서 샤머니즘이 불교 밑으로 그냥 습합돼 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은 일반 민중들이 절을 찾거나 아니면은 뭐 샤만들 어떤 무당들을 찾을 때 찾고 나서 불교에 갖고 있는 그런 호감들이 아직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샤만들도 주
그냥 신앙 대상이 부처님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불교가 샤만을 받아들인 입장과 샤만들이 불교를 또 모시는 입장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강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본래 있었던 조상 신숭배, 이것이 이제 신도로 연결되는, 종교적으로는 신도로 연결되는, 그것이 가장 잘 남아있는 문화가 일본 문화라고 한다면, 그것과 불교가 결합되면서 이제 일본 문화 속에는 오히려 불교도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도 될 정도로 일단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일본의 절 해가지고 떠올리는 것은 사실은 그 납골당이죠. 절마다 이제 그 납골 묘지가 있어가지고 죽으면은 일단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파의 절에 가서 이제 그 납골묘 안으로 안치되는, 그게 이제 장내 불교라고도 하는데, 중국 내 불교는요, 폭이 가장 넓습니다. 남방 불교에서부터 티베트 불교까지 전통을 지금 그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불교 전통을 다 존중합니다. 가장 열려있는 태도로 불교를, 지금 현재 불교 문화를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고, 한중일 문화의 같음과 다름은 세 나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민중의 일상과 풍속에 담긴 삼국의 문화. 그 속에서 살아서 꿈틀대는 사람들의 숨결. 결혼식 역시 오랜 전통과 풍속, 그리고 특별한 삶의 문화가 응축된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문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바로 그것이다. 我觉得是中国饮食是中国哲学思想和中国美学追求的升华和提炼，这是最好的。一个是再现了中国的哲学思想和美学追求，可以讲叫源远流长、博大精深。これはね、世界でも一番特徴が出ているのはやっぱり季節感ですね。日本には当然四季がありますから、その季節感を器の中に盛り込むということが他の料理とは違うと思いますね。 한국 사람들 제일 심한 욕 중에서 국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 국물도 없는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국물 문화야 우리는. 그러면 세 나라의 음식을 놓고 볼 때 소재도, 중국은 소재를 아예 없애버려. 막 쪄가지고 곰발바닥에 뭐고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섞어버리면은 어느 게 무슨 고기인지 뭐 들어갔는지 어떤 게 생선인지 완전히 뼈까지 좀 흐물흐물 해가지고 고아버리는 거야. 일본은 형체 그대로 나. 날거 그대로서 생선도 그냥 군 채로 딱 놔요. 그러니까 일본은 소재 자체. 저쪽은 소재를 완전히 없애버려. 근데 한국은 꼭 중간인데 그럼 특징이 없느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소재 그대로도 먹지 않지만 소재를 완전히 없애지도 않는다. 이런 특징이야말로 양극화된 데에서 한국 고유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보다도 강력한 특성이 된다. 觉得跟中国人的那个传统的那个生活习惯和思维方式都有关系。你像四合院吧，一进了门前面就有一个那个影壁，对吧？然后你要拐一下弯儿，然后拐一下弯儿，它有个二门，二门的那个里面那道门它一直是关着，你就看不见那个里面。你要进去以后再从两边这么过去，对吧？就是一种家庭的这种生活的私密性吧。我觉得还是这个。思想影响了，你会有什么？我觉得跟中国人的那种这个就是原来传统比较封闭啊。你看原来封建家庭都是非常封闭的，都有啊什么大姑娘什么大门不出二门不进的这种，对不对？都是这种比较封闭的这种思想。我觉得还和这个有关系。 담 하나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중국은 담이 높아요. 만리장성처럼.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 가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담을 높이 싸고 산단 말이에요. 대륙이지만 오히려 폐쇄적인 가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거 생활이.
그리고 학화 이런 것들도 보면 큰 담쟁이를 쌓고 지내요. 근데 일본은 담이 무사계급만 가졌지 나머지는 담을 법적으로 못 지켜 해가지고 전부 생울탈이고 담이 없었어. 근데 한국의 돌담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담도 아니고 일본처럼 생울탈이도 아닌 중가운데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중간 문화가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주거 생활을 보더라도 그 남방적 요소와 북방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온돌방의 구조를 보면은 어느 나라보다도 북방적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 집 들어가 보면 알지만 천장이 다 한번 낮아요. 근데 마루 같은 대청마루 위 그냥 높고 문짝 다 열어놓으면 횡 뚫린 원두막 같은 대청마루는 이게 완전히 남방식이요. 일본에도 이런 대청마루, 중국에도 이렇게 열려진 대청마루가 없어. 그러니까 극과 극, 온돌방과 대청마루라고 하는 북방 양식과 남방 양식이 절충될.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우리는 이 싸는 북방적인데 동시에 또 개방적인 남방 양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특히 이 중국은 치마 같이 이렇게 긴 거 입지만 우리는 몽고족들이니까 이 말타는 것이니까 이 소위 요즘 말하는 양복 바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이 몽고 풍속 때문에. 서양이 그 바지가 몽고족들 말타는 여기에서 흘러간 거예요. 그게. 되게 다 시합 때도 그렇고 뭐 치마 같은 거 다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 두루마기는 이제 또 완전히 싸는 거예요. 바지면서도. 조끼는 서양에서 온 거예요. 조끼라는 건. 개화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의복을 보면 전부 남방, 북방, 서양, 동양 전부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나체예요. 거의 옷 안 입어요. 그래서 훈도시만 차고 다니기 때문에 명치유신 때 빨가벗는 거 금지 법률이 생겼어요. 길거리에 빨가벗고 다니면 가뒀어요. 왜냐면 외국 사람 창피하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속옷 안 입어요. 역시 그 한국 옷은 남북방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남방적이기 때문에 벗는 것이 원형이고 또 스이코덴노가 즉위를 할 때 문무백관이 백제서 백제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일본 천황의 스이코덴노가 여왕이지만 그 사람이 즉위를 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세레머니에 백제 옷을 입었다는 걸 모르며 하는 거예요. もともと日本の私たちが読んでる着物というのも大陸の影響を非常に受けまして、中国そして、韓国から日本に入ってきた形が、そうですね、600年代700年代は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ども、ご存知のように遣唐使が亡くなりましてから少しずつ日本の気候風土に合わせた衣服の形へ変わっていきました。で最初は、このようなお袖が、なくもう少し筒袖のようなもので、労働しやすい、着物というのか衣服であった。また、あまり労働しない女性たちは広いお袖のもの、動きづらいもので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ども、それが、やはり、1200、300年代になりますとだんだんと今の形に、似てくるようになりまして。旗袍呢，顾名思义来说呢，就说是蒙古人穿的一种叫旗人的服装。当时的旗人的服装呢，就是布料都比较简单，因为它骑马，所以宽袖大袍是它的特点。特别宽，袖子袖笼也特别大，便于劳动啊，便于骑射、打猎这些活动。 치마는 풍성하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는 그런 선이잖아요. 둥그런 선에 우리의 백작이 선하고 같죠. 그리고 저고리도 직선과 원의 조화, 그 세계 조화 너무 한문을 잘 시켰어요. 한국의 바지통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 1mm 2mm 따지지 않고 그때그때 플렉시블하게 내가 그 보자기 문화라고 하는 건데 플렉시빌리티 이게 한국 문화의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게 음식에도 국물을 아까 많다 하는 거는 이 삼국에서 제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융통성이 있다.
옷고름처럼 메고 남는다. 먹고 남는다. 종소리도 땡 치면은 여운이 제일 길다. 한국 범정이. 그러니까 문화 패러다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의식주 똑같다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특성으로 말해봐라. 한국의 의식주 서브컬처는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빡빡하지 않고 여유와 융통성을 가진 거다. 한중일 세 나라 중에서도 가장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중국. 중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특별한 키워드 중화로 대변된다. 오랜 역사 속에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던 중국인들은 그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그들의 문화를 더욱 아름답고 화려하게 발전시켜왔다.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만방에 퍼져야 한다고 믿는 중국의 화사상.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거대한 중국 문화를 잇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地球以我为中心，威加海内外，这是我们过去从汉朝延续到后来的一些强盛不衰的一些，比方说唐、宋、元、明、清的早期，这个都体现了当时的这个汉民族，它有一种很顽强的自我意识，而这个自我意识的觉醒呢，就是它的这个民族性。 而汉民族的这个民族性的骨子里边深处，从骨髓里边来讲，总觉得自己，要比别的民族在文化上更加优越，他有一种民族的这种优越感。 중국의 화자는 모란처럼 소위 대국의 중심 사상, 즉 중앙문화와 변두리 문화가 있었을 때 이 화는 중화사상이라는 화는 한가운데 이렇게 이루는 그러한 영화, 원래 꽃 화자거든요. 큰 꽃을 화라고 그래요. 그러한 그 중심 문화의 상징이에요. 일본하고 한국은 중국에서 비하면 변두리 문화예요. 역동적이며 화려한 중국 문화와는 달리 일본의 문화는 유난히 고요하고 정적이다. 시각적인 요소와 형식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의 특징은 상차림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작은 도시락과 그릇에 담긴 음식들, 음식의 양 또한 결코 넘치지 않는다.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중국과 한국의 상차림과는 달리 일본의 상차림은 적은 양을 보기 좋게 차려내는 것이 예의고 미덕이다. 여기에 일본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숨겨져 있다. 왜 우리는 밥상체 들고 다니는데 일본 사람들은 작은 요만한 갯장 안에다가 상자 안에다가 전부 그것을 쯔메루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언어론에도 우리는 쯔메루라는 말이 조그만 데다가 꽉 채우는 걸 쯔메루인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한국어에는 쯔메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칸쓰메, 깡에다가 쯔메루 이렇게 많은 양을 작은 데다 막 쑤셔놓는 것을 쯔메루 한다는데 우리는 쯔메루라고 하는 게 그 실자처럼 말씀 원변에 길자 쓰는데 그 글자 자체가 우리는 실책한다 외로는 그 말을 안 써요. 근데 일본은 쯔메쇼 무슨 쇼 전부 쯔메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같은 한자를 중국에서 배웠는데 왜 일본은 말씀 원변에 길자 쓴 쯔메루 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쓸까? 똑같은 한자를 받아들였는데 왜 일본에는 이런 한자가 발달하고 한국엔 이런 한자가 발달했을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면은 패러다임을 만들 수가 있다. 중국이 확대지향성, 일본이 축소지향성이라면 우리는 거의 그 반 정도가 된다. 하나의 문화의 마음의 지향성을 읽어보면은
퍼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좁히려는 마음이 있는데 일본은 안으로 좁혀 들어가는 그 응축하는 미. 그러면 일본에 여러 문화가 있지만 차의 문화가 일본적인 특성을 담았다고 전 세계가 말하는데 그 차의 문화라는 게 뭐냐? 그래서 차 문화의 에센스는 뭐냐면은 좁은 방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4조반. 그것도 크다고 해서 1조반.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엄청난 사무라이 야식길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조그만 놈의 방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여럿이서 꽉 쪼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차 마셔야 뭔가 맑아진다. 그게 차의 특성이라는 게 축소지향인 거죠.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화사상은 바로 이 축소지향적인 민족성에서 탄생된 것이다. 조화를 이루며 화합한다는 뜻을 가진 화사상은 오랜 역사 동안 일본의 중요한 사회 이념이 되었는데 작은 섬나라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다툼 없이 살아가기 위해 일본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것은 바로 자신의 선을 넘지 않고 타인과 협동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축소지향적이며 내향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그것이 문화에 영향을 미쳐 지금의 화사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지금도 나보다 타인을,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다. 무려 140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일본의 정신사상. 그래서 화사상은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例えばその個人主義的であるよりはその集団に帰属して集団に貢献することを重んじたりとかですね、あるいは個性的であるよりは周囲と同じであることを望んだりとかですね、それから言葉遣いであってもその直接的な表現はできるだけ避けてですね、婉曲的なあるいは間接的なそういった表現を用いる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がよく指摘されていますね。で、おそらくそれは儒教の影響が大きいと思いますね。 일본에 와서 화라고 하는 것은 평등주의. 원래 화자가 벼하곡변에 입구자 써서 벼를 서로 이렇게 경작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쇼토쿠 다이시라는 사람이 화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물론 대륙에서 우리나라에서 간 것이죠. 그 당시에 불교와 함께 들어왔죠. 그래서 화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거 원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위 평등성, 우리처럼 그런 유교적인 계층주의가 들어왔을 때도 일본은 비교적 평등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때 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층을 어우르는 그러한 사회 제도적 면에서의 화를 이제 뜻하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인 데서 평등해야 된다 해서 일본의 화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 거는 특히 우리처럼 사민, 이 사, 농, 공상이 있었지만 그 신분 이동이 아주 자유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는 사회 제도상의 신분 이동이 가능한 그런 화였고 중국은 중심주의니까 계층이나 이런 게 딱 히에라키가 있어가지고 소위 그 문화적 귀족주의 같은 것들이 꽉 잡고 있었죠. 이 두 가지. 그렇다면 한국 문화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거대하고 화려한 중국 문화, 작지만 형식적인 일본 문화, 지리학적으로 둘 사이에 위치한 한국 문화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젓가락 놓고 보면은 중국 젓가락하고 일본 젓가락의 크기나 사이즈를 봐도 우리가 또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징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전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상속도 똑같이 해요. 장자 상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계급사회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식탁에서 둥근 식탁에서 같이 먹습니다. 같은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젓가락이 길 수밖에 없어. 일본은 생선, 물고기를 많이 먹고 육류를 못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명치위신 때까지.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들은 생선을 주로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중국 젓가락이나 한국 젓가락은 끝이 뾰족하지 않아. 근데 일본 젓가락 끝은 뾰족해요. 생선 가시발효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유, 한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한국은 삼국에 비교할 때 나물 문화가 제일 발달한 나라예요. 나물. 나물 종류만 300여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건 일본에서 보면 한국을 나물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국 젓가락이 제일 나물을 집도록 좋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어중간한 것 같은데 벌써 나물이라고 하는 특성이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게 있지 않느냐. 둘째로 중국에서는 숟가락이라는 게 수프 떠먹을 때만 먹지 보통 때는 수프를 안 먹어. 그런데 일본은 아예 숟가락이 없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을 때 아스카 시대만 하더라도 젓가락하고 이 숟가락이 있었어요. 근데 후에 오면서 숟가락을 내버려 그래서 이게 축소지향이라는 거예요. 더 간략하게 했는데 우리만이 수저라고 해서 숟가락, 젓가락 다 가락자가 붙었잖아요. 숟가락, 젓가락에서 수저 해서 수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어중간한 게 아니라 아주 다른 문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하고 일본은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비교하다가 보니까 가운데라는 거지 뜻도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가 아니다. 적극적 가운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적극적 가운데 한국 문화는 도자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중국의 도예 기술은 9세기 교역을 통해 한국으로 전해지고 한국의 도예 기술은 다시 12세기 일본으로 전해졌다. 완벽한 형태로 영롱한 빛을 품고 있는 중국의 도자기. 화사한 색채와 장식적인 모양으로 멋을 낸 일본의 도자기. 그런데 이 둘은 언뜻 보기에도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전해온 한국의 도자기는 다르다. 중국으로부터 도예 기술을 배웠지만 여기에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더해 상감청자를 개발했고 중국, 일본에서 볼 수 없는 한국적인 분위기의 도자기를 완성시켰다. 그렇다면 중국, 일본과 구별되는 한국 문화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원래 한국에는 융합한다는 융자란 말이에요. 화나, 융이나 다 똑같은 뜻으로 휴전, 조화하고 서로 뭉치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 싸우질 않고 서로 화합한다는 뜻은 화이부동 할 때의 화나 중화의 화자는 다른 좀 뜻이지만은 중화 사상은 다르지만 같은 레벨에다 놓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만 한국의 융이라고 하는 것은 원융회통에서 이 신라 시대 때의 원효대사 때가 그의 회통불교 원융 사상이라고 하죠. 둥글고 융합한다는 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키워드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일본의 충, 한국의 효,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고 쓰지만은 한국에서 굳이 쓴다면은 융자고 또 인충자효 하듯이 그 어지린자 이건 뭐 유교에서 많이 쓰는 거지만 그 어지린자 같은 거 어질다 하는 것들이 일본의 화보다는 더 우리가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일본은 공동체적 사회적 제도예요. 화라는 게. 근데 우리는 정신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융합이니까 같은 화래도 사회 계급적 사회 제도적 화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서 서로 융합하고 어울른다 하는 뜻에서 어우름인데 그것이 그 융에 가까운 것이다. 인에 가까운 것이다. 어지린자에 가까운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한중일.
대륙과 반도,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을 결정짓는다. 오랫동안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사상을 만들어냈고, 그들만의 사상과 종교는 비로소 각국의 독특한 문화를 완성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리적 환경도 민족적 기질도 종교와 사상까지도 서로 다른 화유부동의 한중일. 하지만 놀라운 건 수천 년이 넘도록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아시아의 중심 세력에서 세계적인 문화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한중일 관계. 그렇다면 우리는 한중일 세 나라가 지니고 있는 문화 비전과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세 나라지만 어떤 때는 중국하고 한국이 가깝고 어떤 때는 일본과 한국이 더 가깝고 이렇게 끝없는 다이나믹스를 가지면서 복합적인 세 나라가 돌고 있어서 내가 그걸 가위바위보 문화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다. 이 주먹하고 보자기하고 정반대죠. 다 폈어요. 다 졌어요. 이게 양극이요. 이게 두 개가만 있으면 말이야 반나 한쪽이 깨져. 이건. 근데 한국처럼 반은 열고 반은 닫은 이게 세 나라에 끼어보시오. 각자 다르면서도 요게 하나 끼임으로써 도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삼태극으로 보면은 똑같은 세계의 힘이 있어야 이 두 개도 돌아가는 거죠. 요게 문화의 다이나믹한 거다. 이거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문화는 항상 발생론적으로 제네틱하게 바라봐야 된다. 삼국을 비교했을 때 결론은 뭐냐? 원효회통으로 가자. 정치 경제 면에서는 늘 알력과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벚꽃, 모란꽃, 무궁화 공통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가 그것을 남의 나라 국화를 사랑할 만큼 애정도 없습니다. 근데 매화하면은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일본 사람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너무 벚꽃을 주장하고 중국이 모란꽃을 하고 우리가 또 무궁화를 내세워가지고 이 세 나라의 국화를 어느 하나를 쓰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매화를 하자 그러면 싸울 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차가운 얼음 밑장에 역사의 얼음의 밑장에는 따뜻한 난리가 흐르고 있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문화주의다. 지금까지도 그건 계속하고 있다. 시간과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북아시아 한중일 문화 대장정. 문화의 같음과 다름,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한중일 문화비교 프로젝트. 전통과 현대, 음식 문화, 그리고 풍속과 생활. 그 생생한 현장에서 바라본 한중일. 문화의 역동성을 이끌어온 한중일 삼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케이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착형적인 농경 문화가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한 범주 안에서 주고받게 됐던 것이 어느 정도 그 동북아에 있어서의 삼국이 긴밀한 유기 관계를 갖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오면서 중국 밖에 있었던 한국이나 일본도 독자적인 문화를 갖다 꽃피워 나가게 되면서부터 삼국 관계는 더욱더 상호 보완적으로 그 유기적인 관계로서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여타 문명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황하 문명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종교와 사상을 발달시키며 독자적인 문화를 완성해온 동북아시아. 그 중심에는 거대한 문명의 발상지 중국이 있었다. 도 있고 인도 문명이 있죠. 근데 그 문명권이라는 것은 다 주변 국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황하 문명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한중일 관계는 더 유기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하 유역에 황토층이 형성되고 그 정착형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네들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대단위로 생활을 해나가고 점차로 그러한 지역이 확대됐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제 농경을 갖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통치 기구나 이런 것도 중국적인 것에 대해서 별 그 부담 없이 그대로 수용했던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봐요. 마치 풍선과 같다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퍼지면은 그 외연이 확대되고 또 외연이 확대돼 간 거죠. 나일강이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서 보면은 유목이 쉽게 그 공격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쪽은 산악지대가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이쪽으로 지나가기가 좀 어려웠죠. 물론 고려 말렵에 몽고족이 우리나라를 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피해를 보았고 일본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중국의 치파오와 일본의 기모노, 한국의 한복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중일의 전통 의상에서도 그들만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중일 문화의 차이는 무대 위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변검과 일본의 노, 한국의 탈춤은 한중일 문화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잣대다. 동방의 작은 반도국 한국, 광대한 대륙의 나라 중국,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가장 늦게 문화를 완성시킨 섬나라 일본.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삼국의 문화는 오랜 역사 동안 어떤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을까? 동북아시아에 하나의 문명이 형성됐죠. 이른바 황하 문명이라고 하죠. 4대 문명 다 열거하면 뭐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제를 위한 최고의 만찬, 중국의 만안취인시. 재료에 담긴 자연의 미학, 일본의 가이세키. 오색의 정갈한 아름다움,
한국의 한정식. 한중일의 궁중 요리에는 삼국의 독특한 문화가 담겨있. 한자를 발명.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문화가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东方人的这个个性呢，严格的就体现在我们这3个国家，加上在东亚地区呢，整个这3个国家也是在历史上到目前发展最为平衡的3个国家，因此呢，文化上、经济上、历史上都有相当高度的一致性。这个呢，大概是我们对中日韩3个国家在历史文化上的一个认同。 대륙, 반도, 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다른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수천 년을 내려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한중일, 동북아시아권밖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거, 화이부동이죠. 서로 다른 것으로서 화해져 있고 또 그렇게 화해 있으면서도 부동, 서로 다른 것